옛날 옛적 한양에서 먼 고갯길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홀로 주막을 꾸리던 월선이라는 주모가 있었지요. 어느 비 오는 밤, 월선은 산속에서 떨고 있는 3살 배기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이를 관아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키워야 할까요? 월선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신고하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말이지요. 그래서 월선은 아이를 주막에 숨기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년 뒤 관아 사람들이 주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아이는 역적의 자식이다. 월선과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 반나절을 걸어야 닿는 고갯마루에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영조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지요. 영모의 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였기에 세상은 겉으로는 잠잠했으나 속으로는 아직 의심의 눈초리가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주막은 관아로 가는 길목에 자리했기에 관리들도 상인들도 떠돌이 선비들도 모두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일의 소문도 함께 모이는 법이지요. 주막 처마 밑에는 색이 바랜 등불이 매달려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말을 메어둘 수 있는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으되 단단했고 방은 좁았으되 깨끗했습니다. 이 주막을 혼자 꾸려가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그 주막의 주인은 월선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월선은 30을 간 넘긴 나이였으되 얼굴에는 세월보다 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수한 회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는 언제나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지요. 그녀의 외모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매만은 달랐지요. 고개를 들어 누군가를 똑바로 바라볼 때면 그 눈빛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월선은 말이 적었습니다. 손님이 물으면 대답했고 술상을 차릴 때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쓸데없는 수다를 떨거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법이 없었지요. 남편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먼 고향에 있었기에 월선은 이 주막 하나에 의지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님이 오면 술을 데우고 안주를 내었으며 밤이 깊으면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월선의 삶이었지요. 그는 술값을 늘 외상으로 남겼지만 월선은 내쫓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은 때때로 관아의 분위기를 귀띔해 주곤 했기 때문이었지요. 또 한 사람, 관아에 이방 김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에 올 때마다 월선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말은 공손했으나 눈빛은 그렇지 않았지요. 월선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사람과 다투는 것은 상민에게 이로울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말없이 구석에 앉아 술만 마시는 떠돌이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2~3번쯤 주막에 들렀지요. 이름도 묻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다만 술잔을 비우고 은자 몇 푼을 탁자에 놓은 뒤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주막은 그렇게 여러 사람의 발길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정보와 소문이 술잔 사이로 흘러다니는 곳이었지요. 그해 가을,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끊긴 주막은 고요했고
월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밤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뒤편 숲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월서는 손을 멈추고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가늘고 약하되 끈질기게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월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밤중에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요. 산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서는 결국 등불을 들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그녀는 등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럽게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을 묻은 집신이 질퍽거렸고 나뭇가지들이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월서는 등불을 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았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 작은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2~3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지요. 아이는 젖은 옷을 입고 나무 뿌리에 몸을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월서는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옷은 남루했고 맨발의 발바닥은 흙과 나무잎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작은 몸은 추위에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아이의 눈만은 이상하리만큼 맑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등불을 들이댄 것처럼 또렷하고 영롱한 눈빛이었지요. 아이는 월선을 보자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눈으로 월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말은 하지 못했고 다만 그 눈빛만이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이 가슴 한구석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월선은 옷자락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을 품에 안았지요. 아이는 차가웠지만 월선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월선은 아이를 품에 안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아궁이의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월선은 아이를 아궁이 앞에 앉히고 젖은 옷을 벗겼지요. 아이의 몸은 앙상했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월선은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기고 남편이 남긴 헌 적삼을 찢어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미음을 끓여 아이에게 먹였지요. 아이는 허겁지겁 미음을 삼켰습니다. 따뜻한 미음을 먹고 나자 아이는 그제야 안도한 듯 월선의 품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월선은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하는가?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면 일에 관아에 신고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관아에서 아이의 연고를 찾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양자로 보낼 집을 알아보는 것이 정해진 순서였지요. 그러나 월선은 망설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를 관아에 넘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저 버려진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깊은 숲에 두고 간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관아에 알리는 것은 오히려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월서는 결심했습니다. 며칠만 지켜보자고, 며칠만 이 아이를 곁에 두자고 말이지요. 그렇게 월서는 버려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려움보다 연민이 앞섰고 의심보다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열이 나서 끙끙거렸지만 월선이 정성껏 보살피자 사흘째부터는 일어나 걸어 다녔지요.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월선이 무엇을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월선이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이해했고 시키는 일도 금세 따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월선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이는 이미 월선의 곁에 자리를 잡았고 월선의 마음도 아이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마. 아이는 고개를 들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라 부르겠다. 상서로울 서에 나아갈 진이다. 월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너는 바르고 곧게 나아가거라. 그것이 내 이름이 품은 뜻이니라.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눈에는 무언가 알아듣는 빛이 어렸지요. 그날부터 아이는 서진이 되었습니다. 월선의 아들이 되었고 주막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주막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월선이 물을 길러 나가면 서진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물을 끓여 차를 내는 일도 거들었지요. 말은 없었지만 서진은 주막의 빈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월선은 밤마다 잠든 서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은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혹시 나중에 이 아이에게 화가 미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기엔 이미 마음이 너무 깊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이 주막에 온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드물었습니다. 월선은 부엌에서 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서진은 마당에서 장작을 쌓고 있었지요.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무당이었습니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고 머리에는 색 바랜 댕기를 두르고 있었지요. 등에는 작은 방울이 달린 북을 메고 있었습니다. 주모, 물 한 그릇 얻을 수 있겠소? 월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무당은 물을 마시다 마당에 있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그릇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저 아이가 댁의 자식이요?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당은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무당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이 얼굴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오. 월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도 정확히는 알 수 없소. 다만 저 아이에게는 2가지 운명이 있는 듯하오. 하나는 저 아이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무당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소. 그러나 때로는
피가 독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주모, 저 아이를 잘 보살피시오. 그리고 조심하시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얼굴이요. 저 아이의 얼굴은 축복이자 저주가 될 것이오. 무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그릇을 비우고 일어섰지요. 월선이 은자를 내밀었으나 무당은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소.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시오.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는 법이고 드러날수록 위험해지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오. 무당은 그 말을 남기고 주막을 떠났습니다. 월선은 한참 동안 마당의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장작을 쌓고 있었지요. 그 작은 얼굴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일까? 월선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월선과 함께 산 지도 어느덧 7년이 흘렀지요. 이제 10살이 된 서진은 주막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눈치는 빨랐지요. 주막에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를 금세 읽어냈습니다. 화가 난 손님에게는 조용히 물러났고 피곤한 손님에게는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진을 좋아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였지요. 누구도 서진이 월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떠돌이 선비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3번 들러 술만 마시고 떠나던 그 선비가 어느 날부터 주막에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 하나를 얻어보름씩 묵어가곤 했지요. 선비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진이 물을 깃는 모습, 장작을 나르는 모습, 손님을 대하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비가 마당에서 서진을 불렀습니다. 아이야, 이리 오너라.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책입니다. 맞다. 천자문이라는 책이다. 선비는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글을 배우고 싶으냐? 서진은 눈을 빛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선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진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간단한 글자들이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서진은 놀라운 속도로 글자를 익혔습니다. 한 번 보면 잊지 않았고 2번 쓰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요. 선비는 감탄했습니다.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한 달이 지나자 서진은 기본적인 한자 수백 개를 익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6개월이 지나자 사서삼경의 구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타고난 제목이다. 만약 내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과거에 급제했을 것이다. 서진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선비나리, 왜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니까? 선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배움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줍니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선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비가 왜 서진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진이 영특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밤 월서는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날이 왜 서진에게 그토록 정성을 들이십니까? 선비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특별합니다. 저런 재주를 썩히기에는 아깝지요. 나리께서는 서진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빚을 갚는 것일 뿐입니다. 빚이라니요. 선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이제 천자문을 넘어 논어와 맹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서진에게 역사도 가르쳐 주었고 시를 짓는 법도 알려주었지요. 서진의 재주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서진은 이미 보통 선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와의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선비는 조용히 주막을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방새를 탁자에 놓고 사라졌지요. 다만 한 가지, 서진의 방에 작은 보따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책 몇 권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진아, 배움을 멈추지 마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 내가 배운 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부디 건강하거라. 서진은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선이 서진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선비 나리께서 떠나셨구나. 네, 어메. 월선은 서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슬프구나. 괜찮습니다, 어메. 선비 나리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진은 그날부터 혼자 공부했습니다. 선비가 남긴 책들을 읽고 또 읽었지요. 주막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책을 펼쳤습니다. 박 영감은 서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주모,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영특하기가 예사롭지 않소. 월서는 고개를 끄덕이되 내심 불안했습니다. 무당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곧 보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아. 어느 날 밤 월서는 서진을 불러 앉혔습니다. 네, 어메. 너는 영특한 아이다. 그러나 그것을 밖에서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서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세상은 너무 뛰어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특히 우리 같은 상민은 더욱 그렇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란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메. 그날부터 서진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주막 손님들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아이처럼 굴었지요. 책을 읽는 것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밤에만 몰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월선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진은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도 수려해졌지요. 어릴 적 그 맑은 눈매는 더욱 또렷해졌고 이마와 코의 생김새도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월서는 장을 보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서진은 주막을 지키고 있었지요. 월서는 쌀과 된장을 사고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관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관아의 대문 옆 벽에는 여러 장의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금 고지, 관청의 공고, 그리고 수배 초상들이었지요. 월서는 평소에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민인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심코 벽을 보던 월선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수배 초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초상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햇빛에 발에서 색이 거의 사라졌고 비에 젖어 얼룩이 졌지요. 그러나 얼굴의 윤곽만은 아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상 위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서는 글을 아는 편이었기에 천천히 읽었습니다. 영무 연루자 김현. 생사불명. 월서는 초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 코, 입 모양을 하나하나 살폈지요.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상 속 얼굴이 낯이 익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월서는 초상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지요. 주막에 온 손님 중에 이런 얼굴이 있었던가? 아니면 마을에서 스쳐 지나간 누군가였던가? 그때였습니다. 뇌리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떠돌이 선비. 말없이 구석에 앉아 술을 마시고 서진에게 그를 가르쳐 주던 그 선비의 얼굴이었습니다. 초상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눈매와 이마의 생김새가 비슷했지요. 월서는 서둘러 관할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 월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선비가 정말 수배자 김현이라면 어쩌지?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서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혹시 서진이 그 선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서진이 바로 김현의 아들인 것은 아닐까? 월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 얼굴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오. 월서는 주막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서진의 얼굴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초상 속 사람을 찾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월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마당에서 장작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월선을 맞이했지요. 엄에 다녀오셨어요? 월선은 서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진의 얼굴은 너무나 뚜렷하게 김현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 손님이 들었습니다. 이방 김아전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지요. 얼굴이 붉어지고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주모, 술 한 병 더 가져오게. 월서는 술병을 들고 김아전의 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서진이 부엌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물을 길러 우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아전은 평소에도 서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일하는 아이, 주모가 데려온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늘 어두운 곳에서 고개를 숙인 채 일하는 모습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달빛 아래 걷는 서진의 옆모습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또렷한 이마, 곧은 코, 그리고 맑은 눈매가 달빛에 비쳤지요. 김아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진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두레박을 당기며 고개를 드는 순간 달빛이 서진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김아전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장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관아 벽에 붙은 숲의 초상이었지요. 햇빛에 바랜 얼룩진 그 초상 속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마의 생김새, 코의 선, 턱의 각도까지 묘하게 닮아 있었지요. 무엇보다 그 또렷하고 맑은 눈빛이 초상 속 인물과 겹쳐 보였습니다. 김아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본 적이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척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진이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지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김아전은 매일 아침 관아에 출근하면서 그 숲의 초상을 보았습니다. 10년 넘게 붙어 있는 그 초상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주의 깊게 보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초상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월서는 김아전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아전이 무엇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혹시 서진과 숲의 초상을 연결지은 것은 아닐까? 아전날이 술이 더 필요하십니까? 월서는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김아전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김아전은 고개를 돌려 월선을 보았습니다. 주모, 저 아이가 몇 살인가? 12살입니다. 그렇군. 많이 자랐어. 김아전은 다시 부엌 쪽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보이지 않았지요. 주모가 아이를 데려온 지 얼마나 되었던가? 9해가 되었습니다. 김아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했습니다. 9해 전이면 그 아이가 3살 때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은 영모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지요. 아이의 친부모는 찾지 못했나? 그렇습니다. 김아전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시지 않고 잔을 들여다보았지요. 이상하네. 그런 아이를 왜 관아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월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관아에 맡기면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모가 키웠다. 그렇습니다. 김아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지요. 주모는 착한 사람이군. 남의 자식을 9해나 키우다니 말이야. 월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아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어. 술값은 여기 두지. 그는 술값을 탁자에 놓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부엌 쪽을 돌아보았지요. 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아전의 머릿속에는 아까 본 그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아전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월서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김아전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의심을 말이지요. 다만 아직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말이 없어도 잘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입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월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아이의 얼굴이 화가 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아전의 의심이 시작된 이후 주막에는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김아전은 그 뒤로도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랐지요. 술을 마시면서도 계속 서진을 관찰했습니다. 서진이 물을 깃는 모습, 장작을 나르는 모습, 손님에게 차를 내는 모습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월서는 서진을 최대한 안쪽 방에 두려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밖에 나오지 말라고 일렀지요. 그러나 주막 일을 하다 보면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주막에 들러 월선에게 귀띔을 해 주었습니다. 주모 조심하시오. 김아전이 관아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오. 무슨 말을 합니까? 주모 댁 아이가 수상하다고 말이오.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혹시 숨기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월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아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소. 술에 취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김아전이 계속 그런 말을 한다면 언젠가는 관가에서 조사에 나설 수도 있소. 박 영감은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주모, 혹시 그 아이에게 숨겨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써야 하오. 월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월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언젠가 김아전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아에서 서진을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월서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서는 서진을 깨웠습니다. 서진아, 오늘부터 너는 마을에 내려가지 않는다. 왜요, 어메? 위험하기 때문이다.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위험해진다. 서진은 12살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지요. 자신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월서는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다만 세상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 왜입니까? 월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말이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어메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그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단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월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9해 전 주막 뒷숲에서 버려진 너를 발견했다. 서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제 친부모는 누구입니까? 나도 확실히는 모른다. 그러나 짐작은 간다. 월서는 떠돌이 선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비가 관아 벽에 붙은 숲의 초상 속 인물 김현과 닮았다는 것, 그리고 서진이 그 김현을 닮았다는 것을 말했지요. 영모 연루자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임금을 배신한 역적이라는 뜻이다. 그런 사람의 자식은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도 노비가 되는 법이다. 서진은 침묵했습니다. 월서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몇 푼과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었지요. 만약 관아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려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도망가거라. 한양으로 가면 내가 숨을 곳이 있을 것이다. 어메는요?
나는 괜찮다. 너만 살아남으면 된다. 서진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싫어요. 엄애 없이는 못 가요. 월선은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아, 너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어미인 내가 바라는 전부란다. 서진은 월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2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지요. 그날부터 월선은 더욱 조심했습니다. 서진을 주막 뒤쪽 작은 방에 두고 손님이 올 때는 절대 나오지 못하게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며칠 뒤 김아전이 갑자기 주막에 들이닥쳤습니다. 대낮이었고 술을 마시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그의 뒤에는 관속 2명이 따라왔습니다. 주모, 아이를 내놓게. 월선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아이를 내놓으라니까. 월선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김아전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숲의 초상이었지요. 오래되어 바랜 그 초상을 월선 앞에 들이댔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가? 월선은 초상을 보았습니다. 김연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 마시게. 이 사람이 예전에 주막에 묵었지 않았나? 월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아전은 비웃었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군. 그렇다면 이것도 알겠지. 이 사람이 영무 연루자 김연이라는 것을 말이야. 김아전은 관속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가서 아이를 찾아라. 관속들이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선이 막으려 했지만 김아전이 월선의 팔을 붙잡았지요. 주모, 방해하지 마시게. 법을 어기면 주모도 죄를 받게 될 것이요. 관속들은 주막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뒤쪽 작은 방에서 서진을 발견했지요. 서진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관속들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이리 나와라. 서진은 책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지요. 김아전은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초상과 서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김아전은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진입니다. 너는 주모의 친자식이 아니지. 서진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대답해라.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서진은 침묵했습니다. 김아전은 초상을 서진 앞에 들이댔습니다. 이 사람을 아느냐? 서진은 초상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지요. 모릅니다. 거짓말 마라. 이 사람이 내게 그를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서진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김아전은 비웃었습니다. 역시 맞구나. 이 사람은 영무 연루자 김현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자식이 틀림없어. 저는 주모 월선의 아들입니다. 핏줄이 아니라면 아들이 아니다. 김아전은 관속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관하로 데려가라. 주모도 함께 끌고 가라. 관속들이 서진과 월선을 붙잡았습니다. 날이 안 됩니다. 월선이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놓아주십시오. 김아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모 연루자의 자식을 숨긴 것은 큰 죄다. 주모도 벌을 받아야 한다. 서진과 월선은 포승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관하로 끌려갔지요. 주막 앞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주막 아이가 역적의 자식이었다니. 월선이 그런 아이를 숨기고 있었어. 역적의 피를 이은 아이라니 무섭지 않은가. 월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월선의 손을 꼭 잡았지요. 어메,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미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애처로웠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관하는 주막에서 반시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서진과 월선은 포승에 묶인 채 걸었고 김아전과 관속들이 그들을 호송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게 무슨 일이야? 주막 주모와 아이를 관하로 끌고 가는구먼. 역적의 자식을 숨겼다더군. 관하에 도착하자 김아전은 서진과 월선을 아전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또가 나왔습니다. 50대의 노인으로 수염이 길고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이 자들이 누구인가? 김아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이 아이는 영모 연루자 김현의 자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아이를 9해 동안 숨겨온 주모입니다. 사또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아전이 내민 숲의 초상과 비교했지요. 확실히 닮았구나. 사또는 월선을 보았습니다. 주모, 내가 이 아이를 언제 어디서 발견했느냐? 9해 전 주막 뒤숲에서 발견했습니다. 왜 관아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불쌍해서 거두었을 뿐입니다. 사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불쌍해서 역적의 자식인 줄 알면서도 말이냐?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버려진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김아전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또나리, 이 여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연루자 김현이 주막에 묵으면서 이 아이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모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월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아이야, 내게 그를 가르쳐 준 선비가 누구였느냐?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주막에 묵던 선비였습니다. 그 선비가 이 초상 속 인물이냐? 서진은 초상을 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한양으로 문서를 보내 확인하겠다. 김현에게 자식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사라졌는지 말이다. 사또는 관속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아이와 주모를 감옥에 가두어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말이다. 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아이만은 풀어주십시오. 입 닫혀라.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영모 연루자의 자식이라면 마땅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법은 법이다. 월선과 서진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각각 다른 방에 갇혔지요. 서진은 작은 독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지요. 서진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김현이 정말 제 아버지일까? 그렇다면 왜 저를 버렸을까? 그리고 왜 다시 나타나 그를 가르쳐 주었을까?
배움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선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과 월서는 각각 다른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지요. 김아전은 한양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영모 연루자 김현에 대해 조회를 요청한 것이었지요. 자식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답이 오기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 보름 동안 월서는 감옥에서 서진을 그리워했습니다. 아이가 밥은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서진은 홀로 감방에서 지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찬물 한 그릇과 함께 나왔습니다. 서진은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선비가 가르쳐준 글귀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리고 드디어 한양에서 답이 왔습니다. 사또는 김아전을 불러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영모 연루자 김현, 9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됨. 아내와 아들 하나가 있었으나 사건 발생 직후 아내는 옥사했고 아들은 행방불명. 아들의 이름은 김서진. 당시 나이 3살. 현재 12살로 추정됨. 김아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 날이 주막의 아이 이름도 서진입니다. 나이도 맞고 얼굴도 김현과 닮았습니다. 사또는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김현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주막 근처에 버렸다는 말인가? 그럴 것입니다. 자신은 쫓기는 몸이니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발견해 주기를 바라며 버렸을 것이지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주막에 나타나 아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로군. 그렇습니다. 멀리서라도 아들을 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사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현은 지금 어디 있나?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를 한양으로 보내라. 영모 연루자의 자식이니 의금부에서 직접 조사할 것이다. 김아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모는 어찌하겠습니까? 사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모 연루자의 자식을 숨긴 죄는 무겁다. 곤장 50대에 처하라. 김아전은 놀랐습니다. 사또 날이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주모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거두었을 뿐입니다. 법은 법이다. 정상은 참작하되 죄는 물어야 한다. 사또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주모에게 곤장을 치고 아이는 한양으로 보내라. 그날 밤 김아전은 서진이 갇힌 감옥으로 갔습니다. 서진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은 처연했지요. 아이야. 김아전이 불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한양에서 답이 왔다. 너는 김현의 아들 김서진이 맞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의금부에서 너를 조사할 것이야. 서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애는 어떻게 됩니까? 김아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곤장 50대를 맞게 될 것이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엄애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이야,
이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또 나리께서 정하신 일이야. 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발 어메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대신 어메를 보내주십시오. 김아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각자의 죄가 있고 각자의 벌이 있는 법이다. 서진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김아전은 한참을 서진을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 어미 월서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것만은 의심하지 마라. 김아전은 감옥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었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월서는 감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곤장 50대를 맞을 차례였습니다. 사또가 나왔고 관속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러 모여들었지요. 월서는 형틀에 엎드렸습니다. 형리가 곤장을 들었습니다. 곤장 50대 시작하라. 첫 번째 곤장이 등을 내리쳤습니다. 월서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계속 내려쳤습니다. 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요. 10대를 맞았을 때 월선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대를 맞았을 때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또는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30대를 맞았을 때 월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지요. 40대를 맞았을 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죽습니다. 박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사또에게 애걸했습니다. 사또 나리, 주모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불쌍한 아이를 거두었을 뿐입니다. 사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물러서라. 법을 어긴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박영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하라. 곤장이 다시 내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옥에서 서진이 끌려 나왔습니다. 한양으로 떠날 준비가 된 것이었지요. 서진은 포승에 묶인 채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엎드린 월선을 보았습니다. 어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 묻은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지요. 서진아. 월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피가 섞인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메, 안 돼요, 어메. 서진은 울부짖으며 월선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관속들이 붙잡았지요. 월선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살아남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어메, 어메. 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는 손을 들었습니다. 끌고 가라. 한양으로 출발한다. 관속들이 서진을 끌고 갔습니다. 서진은 뒤를 돌아보며 계속 어메를 불렀지요. 어메, 어메, 제발. 월선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잘 가거라. 부디 건강하게 살아다오. 월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메. 서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월선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지요. 그리고 마지막 곤장이 내려쳤습니다. 월선은 쓰러졌습니다. 박영감이 달려가 월선을 일으켰습니다.
월서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입술을 움직였지요. 서진아 부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서진은 수레에 실렸습니다. 관속 2명이 호송을 맡았지요. 수레가 출발했습니다. 관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수레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이별이었지요. 그러나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어매의 말을 기억하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고 말이지요. 수레는 한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서진은 수레에 실려 먼 길을 갔습니다. 관속들은 말이 없었고 서진도 침묵했지요. 밤이 되면 주막에서 묵었습니다. 서진은 포승에 묶인 채 마구간 한쪽에서 잠을 청했지요. 차가운 바닥, 어둠 속에서 서진은 월선을 생각했습니다. 어매는 괜찮으실까? 곤장을 맞고 살아계실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진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12살, 이제는 울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처음 보는 큰 도성에 놀랐습니다. 높은 성곽, 넓은 거리, 수많은 사람들. 주막 근처의 작은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지요. 의금부는 도성 안쪽에 있었습니다. 크고 엄숙한 건물이었지요. 서진은 그곳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의금부 관원이 서진을 신문했습니다. 내 이름이 김서진이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영모 연루자 김현이 맞느냐?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를 본 적이 있느냐? 주막에 묵던 선비가 제게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였는지는 모릅니다. 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비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느냐? 배움은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요. 관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것이냐?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관원은 한참을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눈빛을 보니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2살 나이에 이미 글을 읽을 줄 알고 침착하게 대답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관원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기는 아깝다. 게다가 영모 연루자의 자식이라 해도 아직 어린아이다. 법에 따르면 노비로 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지요. 이 아이를 죽이기에는 아깝다. 아직 어리고 재주도 있어 보인다. 관노로 삼아 의금부 서고에서 일하게 하라. 서진은 그렇게 의금부 관노가 되었습니다. 서고는 의금부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서와 기록이 쌓여 있는 곳이었지요. 서진의 일은 그 문서들을 정리하고 베끼고 서고를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천한 일이었지만 서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서고에는 수백 년치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범죄 사건, 판결, 법률, 상소문,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지요. 서진은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그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형법, 민법, 기본적인 법률을 익혔지요.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13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자랐고 몸도 단단해졌지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1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률 문서를 능숙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15살이 되었습니다. 다른 관노들은 서진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글을 읽고 법률을 아는 관노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4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1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판례들까지 섭렵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17살이 되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서진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그리고 어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이지요. 5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금부에 새로운 판사가 부임했습니다. 40대의 고든 선비로 정의로운 인물로 소문난 이 판서였지요. 이 판서는 부임하자마자 명을 내렸습니다. 과거 15년치의 영모 사건 기록을 모두 재검토하겠다. 의금부 관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들을 다시 뒤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요. 당시 권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판서는 단호했습니다. 정의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억울한 이가 있다면 밝혀야 한다. 서진은 그 작업을 맡았습니다. 서고의 모든 기록을 꺼내어 정리하는 일이었지요. 서진은 15년치의 영모 사건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진은 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9년 전의 영모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 김현의 이름이 있었지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기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요. 영모의 계획, 공모자들의 명단, 증거물의 목록, 증인들의 진술,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주의 깊게 읽었지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모순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모순이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였지요. 영모 계획이 발각된 날이 7월 보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이 공모자들과 만난 날은 7월 스무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요. 계획이 발각된 뒤에 공모자들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계속 읽었습니다. 또 다른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김현이 무기를 숨겼다는 장소가 한강 북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증인의 진술에는 남쪽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서진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순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 곳이 3군데, 장소가 맞지 않는 곳이 2군데, 증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곳이 5군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 많은 문제가 보였습니다. 증인 중 한 명은 그 당시 한양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기록을 보니 그 증인은 그 시기에 지방에 있었다고 되어 있었지요. 또 다른 증거물은 시기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만들어진 날짜가 영모 계획보다 나중이었으니까요. 서진은 며칠 밤을 새워 조사했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이득을 봤는지 다른 기록들을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모 사건은 조작이었습니다. 당시 2 파벌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파벌이 승리했고 진 파벌을 제거하기 위해 영모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김현은 그저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는 진 파벌에 속해 있었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관리였기에 오히려 제거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진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종이 수십 장에 걸쳐 정리했지요. 날짜의 모순, 장소의 모순, 증인의 거짓, 증거물의 조작,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에게 올릴 상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관노였습니다. 관노가 상소를 올릴 수는 없었지요. 더구나 9년 전의 사건을 뒤집으려 한다는 것은 당시 권력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이 판서가 서고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서진이냐?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 이 판서는 서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내가 서고의 모든 기록을 꿰고 있다고 하더구나. 과찬이십니다. 이 판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았으니까. 내가 정리한 문서들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더구나.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판서는 물었습니다.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9년 전 영모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것을 물으십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이다. 기록을 살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더구나. 혹시 내가 조사한 것이 있느냐?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했습니다. 나리, 제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서진은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정리한 증거들이었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 판서는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9년 전 영모 사건은 조작입니다. 증거도 증인도 모두 거짓입니다. 이 판서는 한참을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 판서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면 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서진은 이 판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돌아가야 할 어매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어매에게 떳떳이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판서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돕겠다. 이 판서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권력자들이 반대할 것이고 너와 나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싸우자.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말이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이 판서는 서진이 정리한 증거들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홀로 서고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한다. 어매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말이지요. 이 판서는 서진이 정리한 증거를 가지고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14년 전 영모 사건에 중대한 의혹이 있사옵니다. 증거와 증인의 진술에 명백한 모순이 있으니 재조사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뒤집으려 한다는 것은 당시 권력자들을
의심한다는 뜻이었지요. 많은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왜 다시 뒤집으려 하는가? 14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문제 삼는다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다. 그러나 이 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감들, 이 증거를 보십시오. 날짜, 장소, 증인의 진술, 모든 것이 서로 모순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판서는 서진이 정리한 문서를 조정해 제출했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직접 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읽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과연 이상한 점이 많구나. 이 문서를 누가 작성하였느냐? 이 판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금부 서고의 관노 김서진이옵니다. 관노가 이런 문서를 작성했다고? 그렇습니다, 전하. 그 아이는 14년 전 영모 사건의 당사자 김현의 아들이옵니다. 조정이 또 한 번 술렁거렸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과인이 직접 보겠다. 며칠 뒤 서진은 임금 앞에 섰습니다. 17살, 키가 훌쩍 자란 청년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관노의 옷을 입고 있었지요. 내가 김서진이냐? 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내가 이 문서를 작성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어찌 관노 주제에 이런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느냐?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의금부 서고에서 일하며 모든 기록을 읽었사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사건을 조사했사옵니다. 내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전하. 제 아버지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사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서진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좋다.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 조사관을 파견하여 모든 증거와 증인을 다시 확인하라. 그렇게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조사관들은 14년 전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했습니다.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신문했고 증거물들을 다시 확인했지요. 그리고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영모 계획이 발각된 뒤에 김현이 공모자들과 만났다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장소가 다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강 북쪽과 남쪽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증인 중 한 명은 그 당시 지방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한양에서 김현을 보았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던 것이지요. 증거물 중 일부는 시기상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진의 조사와 일치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전하, 14년 전 영모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사옵니다. 김현은 무고한 사람이었으며 당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사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무고한 백성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단 말이냐? 그렇다면 진짜 역적은 따로 있지 않느냐? 조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당시 이 사건을 주도한 자들은 영의정 이광익과 좌의정 박정현이었사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김현의 누명을 벗겨주라. 그리고 이 사건을 조작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조정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왕명은 왕명이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지요.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것이었지요. 이판서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내가 해냈구나.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판서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다. 내 노력이 없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내가 이뤄낸 일이다. 서진은 그제야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배움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 김연이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배움을 가진 서진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쫓기는 몸으로도 주막에 나타나 서진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누명을 벗기는 것보다 아들이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지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해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궁궐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전하께서 이판서 대감과 김서진을 급히 부르십니다. 이판서와 서진은 서둘러 궁으로 향했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지요. 이판서 김서진. 예, 전하. 영조 대왕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과인이 생각해보니 김연은 무고하게 역적으로 몰려 14년을 도망 다녔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 전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김연을 찾아야 한다. 아직 살아있다면 궁으로 모셔와 과인이 직접 사과하고 관직을 돌려주어야 한다. 조정의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단호하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국에 방을 붙여라. 김연 대감을 찾는다고 말이다. 발견하는 즉시 한양으로 모셔오라. 그리고 각 지방관하에 공문을 보내 수소문하게 하라. 서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서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김서진, 내 아버지를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것은 나라가 진 빚이다. 며칠 뒤 조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4년 전 영모 사건을 조작한 영의정 이광익과 좌의정 박정현은 모두 파직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직은 박탈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지요. 더 나아가 그들은 영모 조작이라는 죄목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들이 한순간에 몰락한 것이었지요. 조정의 많은 대신들이 놀랐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처벌하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조 대왕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무고한 백성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야말로 진짜 역적이다. 이들을 엄히 다스려 후세에 경계로 삼게 하라. 한편 전국에서 김연을 찾는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절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한 스님이 관아를 찾아와 말했지요. 저희 절에 14년 전부터 머물고 계신 분이 있사옵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으셨으나 방에 적힌 인상착의가 그분과 일치하옵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한양으로 급보를 보냈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직접 관원들을 파견하여 김연을 모셔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사흘 뒤 김연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14년 만에 한양 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고통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서진은 궁궐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수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서 한 사람이 내렸지요. 김현이었습니다. 서진과 김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4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니, 서진에게는 제대로 된 첫 만남이었지요. 어릴 때 주막에서 본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김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후야. 서진은 그 이름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명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아버지. 김현은 서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후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김현은 서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주었구나. 훌륭하게 자라주었어.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서진입니다. 김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진. 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김지후는 태어난 이름이지만 서진은 살아남은 이름입니다. 김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서진이로구나. 좋은 이름이다. 은인께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아버지, 아버지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해낸 것이지. 자랑스럽다, 서진아. 김현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막 주모는 어찌 되었느냐? 월선 은인은 무사하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매는 무사하다 들었습니다. 다행이구나. 그분께 너무 큰 빚을 졌다. 김현과 서진은 함께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김현을 맞이하셨습니다. 김현 대감, 오랜 세월 고생이 많았다. 김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영조 대왕께서는 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 앞으로 다가가셨지요. 과인이 사과하겠다. 나라가 대감을 지키지 못했다. 무고한 신하를 역적으로 몰아 14년을 고통받게 했다. 김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신은 그저 대감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대감을 형조 참판으로 임명하겠다.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라. 김현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날 김현의 억울함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서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서진, 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밝힌 공이 크다. 무엇을 원하느냐? 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관노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 싶사옵니다. 당연한 일이다.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 충신의 자식인데 어찌 관노로 둘 수 있겠느냐. 영조 대왕께서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김서진의 관노 신분을 해제하라. 그리고 양인으로 복권시켜라.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만에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판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재주가 뛰어나옵니다. 의금부의 정식으로 채용하면 어떻겠사옵니까? 영조 대왕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김서진, 내가 원한다면 의금부 서리로 임명하겠다. 서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신은 그 자리를 감사히 받들겠사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아라. 신에게는 5년 동안 기다려 주신 어머니가 있사옵니다. 의금부에 출사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를 찾아뵙고 한양으로 모셔오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조정의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효자로구나. 좋다.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어미를 모시고 돌아오라. 서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김연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월서 누님께 내 안부를 전해다오. 그리고 김연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려라. 은자 몇 냥이다. 그분께서 나 때문에 고생하셨으니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었으면 한다. 서진은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가시지 않으십니까? 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그분을 뵐 면목이 없다. 내가 아이를 버려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곤장까지 맞으셨다고 들었다. 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먼저 내가 가서 그분을 모셔오너라. 내가 한양에서 기다리겠다. 그리고 제대로 사죄를 드리겠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판서는 서진에게 은자를 더 주었고 공문서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주막으로 어매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주막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서진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지요. 하루라도, 한 시즌이라도 빨리 어매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서진은 고갯마루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주막이 보였습니다. 5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지요. 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천천히 주막으로 다가가 문 앞에 섰습니다. 어매, 안에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월선이 나왔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조금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지요. 월선은 서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아, 어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월선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사하구나. 건강하구나. 네, 어매. 저는 괜찮습니다. 월선은 서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어. 어매는 어떠셨어요? 곤장을 맞고 월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았단다. 박 영감이 보살펴 주셔서 살아남았지. 두 사람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선은 서진에게 밥을 차려 주었지요. 많이 먹어라. 많이 고생했을 것이다. 서진은 밥을 먹으며 지난 5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금부 관노가 된 것, 아버지의 사건을 조사한 것, 진실을 밝힌 것,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요. 월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구나, 서진아. 정말 잘했어.
서진은 품에서 공문서를 꺼냈습니다. 엄에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자유인입니다. 의금부 서리로 임명받았습니다. 월선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거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엄에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다. 월선은 숨이 멎었습니다. 선비 나리가 살아 계신다고? 네. 왕께서 직접 찾아내셔서 한양으로 모셔가셨습니다. 형조 참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구나. 무사하시다니. 서진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에,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월선은 놀라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아, 그게 무슨... 저는 엄에 없이 한양에 갈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엄에를 그리워하며 견뎠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고 싶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에, 저는 엄에의 아들입니다. 핏줄이 아니라 해도 저는 엄에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미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월선은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란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름 뒤 서진과 월선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주막은 박영감에게 맡겼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서진은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월선을 모실 집이었지요. 며칠 뒤 김연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김연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십시오. 김연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앉아 계신 월선을 보았지요. 월선도 김연을 보았습니다. 1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김연은 월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 뵙습니다. 월선은 당황했습니다. 날이 무슨 짓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러나 김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 용서해 주십시오. 날이. 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제가 지후를, 아니, 서진이를 버렸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였지만 은인께 너무 큰 짐을 지은 것입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아니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은인께서는 제 아들을 9해 동안 키워주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 곤장까지 맞으셨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김연은 다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일어나십시오. 저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거두었을 뿐입니다. 김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인은 제 아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낳았지만 은인께서 키우셨습니다. 김연은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아, 내게는 2명의 부모가 있다. 나와 이 은인이시다. 두 분을 모두 섬기거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날부터 세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김연은 형조 참판으로 일했고 서진은 의금부 서리로 일했습니다. 월선은 서진의 집에서 살며 서진을 돌보았지요. 김연은 일주일에 2~3번씩 서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월선과 서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어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진은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2년 뒤에는 1금부 도사가 되었고 5년 뒤에는 정랑이 되었지요. 그러나 서진의 진짜 이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권력 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 서진이 나서서 진실을 밝혔지요. 사람들은 서진을 청백리라고 불렀습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관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월서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쳐 주었지요. 배움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월서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김연이 서진에게 했던 말이었지요. 서진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훌륭한 가문의 딸과 혼인했고 아이들을 낳았지요. 어느 날 손주 하나가 월선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른 아이들이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은 게 아니라면서요. 월선은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맞단다. 그럼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사세요? 월선은 손주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내 아버지를 낳지는 않았단다. 그러나 키웠지. 키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플 때 돌봐주었단다. 그렇게 크게 키웠지.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진짜 할머니인 거네요. 월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진짜 할머니란다. 김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신다. 한 분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한 분은 여기 계시지. 두 분 모두 너희 아버지의 어머니시다. 세월이 더 흘러 김연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진은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3년 상을 치렀고 한양 근교 언덕에 묘를 만들었지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월선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어매를 어디에 모셔야 할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진은 월선의 묘를 김연의 묘 옆에 만들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말이지요. 그리고 두 개의 비석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형조 참판 김연의 묘, 자애로운 어머니 월선의 묘. 서진은 매년 두 분의 기일이 되면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한 분은 저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배움을 가르쳐 주셨고 한 분은 저를 지켜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피보다 깊을 때도 있다고 말이지요. 핏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나눈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연은 서진을 낳았지만 월선은 서진을 키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진의 부모였고 서진은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본 것은 얼굴이었고 법이 따진 것은 핏줄이었지만 진짜 가족을 만든 것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억울함을 바로잡았고 월선은 자신의 사랑으로 한 아이를 구했고 김연은 자신의 희생으로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주모 월선과 서진 그리고 김연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